멍하, 오늘 인플리 3화의 주인공은 요즘 가장 핫한 사냥의 시간의 주인공 4명과 무시무시한 악역으로 등장하는 한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냥의 시간은 각본의 힘보다는 캐릭터의 힘으로 극을 이끌어가는 영향이 강하게 보이는데요. 경제체제가 붕괴된 미래의 가상 한국에서 4명의 친구가 도박장을 턴다라는 간단하고 굵직한 각본의 친구 4인의 캐릭터, 극의 후반부는 킬러 한이라는 캐릭터가 영화를 이끌어가죠. 2020년 한국 영화 최대의 기대작 중 하나인 사냥의 시간, 그중 5인의 등장인물을 지금부터 탐구해보겠습니다. 그치. 준석은 한마디로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극을 지배하고 있는 건 단연 준석이죠. 진짜? 어떻게? 준석은 3년 전 장호, 기훈, 상수와 함께 근흥방을 털던 중 친구들의 탈출을 돕다가 혼자 잡혀 옥살이를 하고 이제 막 출소를 한 인물입니다. 그전에도 친구들과 도둑질을 해왔고 어머니를 여의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자전거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준석에게 가족, 특히 어머니는 희망을 뜻합니다. 희망을 잃었기에 지옥이 된 한국을 떠나려 하는 것이고 하와이의 바다가 희망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죠. 그룹을 이끄는 리더인 준석이지만 그 또한 마치 불빛만을 쫓는 벌레처럼 빛을 향해 나아갈 뿐입니다. 반면 준석의 친화력은 놀랍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이 빵에서 알게 된 형님을 통해 전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대체 빵에서 어떻게 지냈길래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준석이 이 그룹의 대통령이라면 기훈은 국무총리 정도는 되는 인물입니다. 파수꾼에서 학생들 사이의 은밀한 권력관계에 대해 다뤘던 감독인 만큼 이 그룹에도 권력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대화의 흐름, 이동할 때 순서 등에서 나타나듯 이 그룹은 준석, 기훈, 장호, 상수 순으로 권력층이 나뉘어져 있죠. 또한 준석은 4명의 친구들 중 손에 쥔 것이 가장 많은 인물입니다. 사실상 왜 도둑질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멀쩡하게 주택이 있고 부모님도 두 분 다 살아계시죠. 4명 중 돌아갈 곳, 즉 희망을 아직 손에 쥐고 있는 인물인 거죠. 손에 쥔 것이 많은 만큼 한국을 떠나는 일에 가장 동기가 부족한 인물입니다. 너무 좋다, 신난다. 사실상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를 하는 것인데 가족을 두고 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기훈은 결국 돌아갈 곳으로 가지만 더 이상 그곳에 희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장호는 그룹에서 3번째 순서임에도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입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몸이 둔하고 성격이 많이 어방하죠. 그리고 천식까지 앓고 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작전 중에도 천식으로 인해 불안감을 유발하고 도망 중에도 총을 맞아 큰힘이 되죠. 하지만 장호는 신체적인 결함보다는 정신적인 결핍이 더 심한 인물입니다. 준석만큼이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돌아갈 곳에 대한 집착도 가장 심하죠. 장호의 어벙한 성격도 그런 결핍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성현 감독은 이런 결핍에 대한 가장 큰 표현으로 동경이라는 요소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은근히 존재하는 질투 혹은 동경을 말이죠. 여기서 그 동경의 대상은 바로 기훈입니다. 장호가 그리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훈이 아직 갖고 있는 것이죠. 죽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 기훈, 상수와 달리 직접적으로 죽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장호가 가장 희망가는 먼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상수는 작전에는 참가하지만 사실상 이 그룹에 속해 있다고도 말하기 힘든 인물입니다. 오랜만이다. 상수는 보석상을 턴 준석의 몫을 가져가는 바람에 등장과 동시에 준석에게 협박을 당하죠. 그 전까지의 관계는 알 수 없지만 상수는 그룹의 맨 아래 혹은 그룹 외의 인물처럼 보이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맞겠지. 자동차를 페인팅하는 장면에서 혼자 건물 안에서 바라보는 것과 함께 바로 떠나지 않고 도박장에 남는 것은 의도적으로 상수가 이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내비치는 장면입니다. 상수가 만약 도박장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아마 상수는 작전에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렇듯 상수는 친구들 사이에 함께하지만 함께하지 않는 어느 그룹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낙오자를 상징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결국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직장이었던 도박장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죠. 한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일단 신분은 경찰이지만 살인 청부업을 하고 있는 부패한 기득권의 칼같은 존재이죠. 한은 굉장히 위도적으로 무감정적이게 연출된 인물입니다. 기득권의 도구일 뿐이라는 의미와 드러나지 않기에 더 무시무시하게 보이도록 한 것이죠. 사람을 죽일 때 눈 깜짝하지 않고 공장에 시체를 쌓아두고 타깃의 귀를 수집할 정도로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가 유일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준석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이죠. 두려움에 사시나무처럼 떨던 준석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총구를 마주한 순간 한은 처음으로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한이 그때 느낀 감정은 아마 2편이 나온다면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아마 준석의 눈빛에서 과거의 자신을 발견했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살인마가 되기 전 자신의 모습을 말이죠.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에게는 없었던 단 한 번의 기회, 준석이 그 기회를 받는다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준석과 한혜의 세상이 정반대를 바라보듯 영화의 끝에서도 그들은 정반대의 행보를 걷습니다. 그자는 살아있어요? 준석에게 희망의 상징이었던 바다가 오히려 한에게 생명을 살아있어. 주고 준석은 그 바다 곁에서 죽은 듯이 살아갑니다. 결국 한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준석이 돌아간 한국에선 어떤 모습의 한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내가 있을 곳이야. 사냥의 시간은 배경의 신선함과 화끈한 액션도 빛나지만 이렇듯 등장인물들의 상실과 결핍, 희망에 대한 동경과 좌절에 대해 말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사냥의 시간을 이미 보신 분들 그리고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런 면에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더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돌아갈 곳이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방구석에서 영화 플레이해준 남자 강블러 김버였습니다. 뻥빵!